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1월 3일 수요일 오늘은 또 한 분 그 법조계의 농객 서정욱 변호사 모시고 같이 대선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법대로 서정욱의 법대로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사실 뭐 법 이야기도 할 게 많습니다. 그 김만배 지금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이재명을 향한 어떤 배임 논란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보다 좀 더 이 보수 입장에서는 좀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부터 우선 한번 짚어보죠. 자, 윤석열, 홍준표 누가 후보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윤석열이요. 네. 10% 이상 한 15%까지 압승할 거라고 봅니다. 전체 합해서. 예. 그 여론조사와 최종 책임당은 다 합해서. 예. 그런데 근거가 뭐냐? 첫째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 예. 첫째는 이제 그 윤석열은 조직이고, 예. 그다음에 그 홍준표는 바람이라고 본인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홍준표의 그 바람이요. 예. 동남풍이 아니고 서북풍이에요. 이 말은 이게 그 동남풍, TK, PK에서 바람이 불어야 돼. 예. 보수의 심장, 중심에서 동남풍이 불면 유리합니다. 근데 홍준표는 저 황색 바람, 좌파 바람 있잖아요. 김대중 바람, 전라도에서 바람이 불어와.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람의 방향이 첫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말을 하죠. 또 윤석열은 이제 그 당심, 홍준표는 민심이라잖아. 근데 홍준표의 민심이 백성할 때, 국민할 때 민자가 아니야. 민주당 할 때 민주. 그게 당심이 민심이에요. 그런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객관적 수치를 보면 저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 50%잖아요. 네, 50%죠. 이 부분은 팽팽하거나 홍준표가 약간 앞설 수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꼬준표가 있으니까. 꼬준표. 역선택. 꼬준표. 그래서 국민들 대상으로 한 거는 뭐 한 게 5% 정도? 약간 홍준표가 앞설 수가 있다.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그 추이로 나오고 있죠.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반영 비율이 50%로 5대5가 됐잖아. 당심이죠. 당심에서는 이제 20, 30대, 뭐 40대도 좀 늘어났죠. 근데 원래 5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았잖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우리 이게 50대 이상이 더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비율은 젊은 층이 약간 올라갔지만. 그 올라간 비율은 있지만. 원래 50대 이상이 많으니까. 따라서 총수는 50대 이상이 많고요. 65대 35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요. 결국 이게 투표율이 100% 되면 그대로 윤 총장이 20% 앞서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렇죠. 100% 하면 다 찍으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이제 저는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거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숫자도 이게 50대 이상이 당의 중추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 20, 30대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저는 당심에서는 기존에도 보면 이게 그 한 20% 이상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울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요. 근데 그 반영 비율이 컷오프할 때는 20, 30이었죠. 이번에는 이게 5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최종적으로 이게 한 10에서 15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 이게 제 분석이에요. 상당히 좀 데이터를 근거로 한 과학적인 분석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지금 다 그 추세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 민간 여론조사 업체에서 다 하는 것 그대로 거기 갈 거예요. 그 민간 여론조사 업체도 국민의힘 실제 경선처럼 사지천다형으로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책임당원 투표는 깜깜입니다. 아직 그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책임당원만 갖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안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따로 뺐을 때 15%, 20%를 앞서고 있으니 그 어떤 결이 좀 비슷할 거니까 책임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자,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 주제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좋습니다. 윤석열이 이 후보가 된다. 그럼 당장 이제 대선 본선에서 이재명과 맞붙어야 되는데. 새로운 복병이 한 사람 나타났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가 일치되다, 완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우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도 있지만 심상정 후보는 계속 네 번째 지금 출마를 하는 것이고, 거기는 본인들의 그 표가 있는 것이고, 자, 3파전 심상정 빼면 일단 3파전 되면은 보수 둘, 중도 보수 둘, 진보 하는데 이렇게는 필패겠죠. 단일화 해야 되죠. 그럼요. 저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번 후보 됐잖아요.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요. 김종인이가 아니고 이제 그 안철수라 봅니다. 아, 예. 김종인이를 선대위원장 할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이제 안철수하고 저는 야권 통합해서 야권 통합을 먼저 하고 안철수를 이게 그 핵심 선대위원장으로 예. 시키고 예. 김종인은 그냥 뒷방 있잖아. 예. 상임 고문 정도 이낙연처럼 예. 이 정도인데 그럼 이게 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김종인이 아니고 안철수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그냥 논평을 뭐 길게 할 필요 없이 한자로 그걸 한자로 하면요. 표입니다. 표. 표. 아, 김종이 표가 없어요. 없죠. 안철수 표가 있어. 예. 김종이 표가 있어요? 자기 한 표밖에 없어. 안철수 지금 근데 뭐 자기 한 표도 누구 찍을지 모르겠어. 김종인은. 근데 안철수는 최소 3%에서 예. 최대 8% 10%까지. 예. 저는 안철수가 조금 더 강하게 강철수로 나가면 예. 두 자릿수도 가능하다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워낙 높죠. 이낙연 지지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우리 쪽도 이게 솔직히 윤 총장이나 홍준표나 좀 이게 비호감도가 높은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점에서 이게 갈 곳 없는 중도층들이 안철수 쪽으로 가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안철수는 이게 표가 있고 김종인은 표가 없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또 새로운 시대 교체로 새로운 이게 정치로 가려면 김종인 물론 안철수도 뭐 요즘 이게 신상품이 보기 어렵지만 김종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따라서 저는 안철수하고 이게 어떻게든 통합을 해야 된다. 표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표가 중요한 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비호감 대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층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비호감도 조사해서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면은 그 비호감도 때문에 찍을 사람이 없는 무당층이 지금 대선 4개월 앞인데 아직 한 25% 정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에 대선 4개월 앞이면은 무당층이 한 10%, 12% 선인데 지금은 그 배 이상의 무당층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설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위치가 있고 그것을 이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같이 가져가야 돼서 이 단일화가 꼭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안철수는 단일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철수에게 명분을 줘야 되는데 오늘 어제 홍준표 후보가 그런 말을 했죠. DJP 방식 연합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공동정부죠. 그런데 그 원조가 서정국 변호사입니다. 아침에 제가 조간 딱풀에서 말씀드렸는데 서정국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그 공동정부 이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어제 그것을 어쨌든 이 벤치마킹 했는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야권 통합의 방법은 이 공동정부입니까? 예. 제가 이게 두 가지 원칙을 말하고 싶은 게요. 그쪽 DJP 연합에 준할 정도로 저는 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정부는 이게 좋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이제 그 책임 총리,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아, 책임 총리,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의 저는 장점이 많다 봐요. 우리가 옛날에 저도 안철수 많이 비판했지만 장점은 이제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죠. 본인이 돈 문제를 구설을 올린 적이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 사법 리스크가 없죠. 이걸 이게 이재명이나 비교해보면 그렇잖아요. 깨끗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는 나름대로 이게 중도 통합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양극화 분열이 심각하잖아. 중도 통합 이미지잖아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앞으로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과학, 경제잖아. 안철수는 이제 그 백신부터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총리로서는 상당히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법조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제 그 좌파 대청소부터 법조 피를 많이 묻힐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또 소도 키워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경제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과학 이쪽은 안철수 총리 이게 첫째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총리나 장관 정도는 공동정부로 간다. 이게 원칙이고 두 번째 그렇지만 안 해될 게 있어요. 공동으로 가더라도 이게 의석수라든지 지방선거 나눠먹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지방선거는 철저하게 당원들 의사 밑에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을 공천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 이깁니다. 철저하게 지방선거나 총선은 밑에 의견이 올라오는 상향 밑으로 위에서 내리꽂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의사가 반영되는 이런 하향식 있잖아요. 이런 데 공천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공동정부 하더라도 그런 게 공천에 나눠 먹기는 하지 마라.
다만 이제 그 총리나 장관 예. 이건 얼마든지 그 우리가 연합정부로 예. 구성할 수 있다. 예. 저는 그 정도는 해야만 안철수에게 명분 있게 예. 이번에 또 안철수가 철수하면 죽습니다. 예. 지금 이게 네 번째예요. 예. 그럼 이게 진짜 명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바로 이게 그 명분이 뭐냐 정권 교체고. 예. 그래서 저는 그 공동정부에 준하는 정도 예우를 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해온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공동정부 하면서 대통령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리는 안철수 하지만 실제로 이 협상을 할 때는 이 그냥 그 백기 들고 들어오라고 아니고 양쪽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물론. 예,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예, 뭐, 그거는 이게 어떻게 하든. 근데 그 과정 거치나 마나 어차피 이게 국민의힘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과정도 거치도 좋고 예, 명분만 잘 만들면은 가령 그리고 또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밀실에서 하면 안 되고. 예, 단판도 있죠. 네, 단판해요. 그때 DJP 때도 예. 아예 대선 공약으로 발표를 했어요. 총리는 그 김동필. 예. 그다음에 자민련 쪽에 그때 그 자민련인가요? 그때 예. JP 쪽에 5개를 준다. 장관. 예. 경제부처 중심으로 5개를 준다. 해서 환경부, 뭐 건설교부 이런 거 5개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 조건으로 하면은 이 안철수 그에게도 명분이 되죠. 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책임 총리. 예. 지금의 그냥 뭐 의전 총리가 아니고 예. 실제로 장관 임명 재청권을 행사를 하는 책임 총리를 보장을 하는 자 그런 방식이 아니면 지금 안철수의 이 의지 불쏘시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것을 어떤 그 적게 할 명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도 이게 그 또 언론 보니까 이준석이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인터뷰 조선 있잖아요. 쭉 가져왔는데 얼마 전에도 네. 이준석이 뭐라 했냐면 안철수하고 이게 뭐 단일화를 통합하려면 고생만 하고 네. 안철수하고 결별해야지 대통령이 된다. 문재인 두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왜 문재인이 에만 듭니까? 가장 가까운 게 서울시장 예를 보십시오. 그렇죠. 예, 예. 안철수가 없었으면 예. 오세훈 시장이 될 수 없었잖아요. 예, 예. 이게 가장 가까운 이 아닙니까? 예, 예. 이게 가장 현실에 부합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저번 대선도요. 안철수하고 이게 홍준표가 단일화하면요. 예. 표가 여기 그 50% 육박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재인을 압도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저는 예. 그다음에 서울시장도 전에 김문수 지사도 안철수하고 합치면요. 박원순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정치 정세를 보면 안철수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합치면요. 좌파를 어느 선거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봐야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자기가 보고 싶은 그것만 이게 그 하나 갖다 대서 네. 본 거기 때문에 전혀 안 맞고요. 지금 이게 그 솔직히 그 서울시장 되고 나서도 솔직히 안철수를 홀대했잖아요. 네. 협상 과정에서도 네. 계속 모욕감을 주고 그다음에 김종인이도 안철수 보고 뭐 이게 야권의 전체 승리했더니 네. 건방지다고 자기 개인 승리인 것처럼 김종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김종인, 이준석이가 계속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 무시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이게 안철수 끝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이재명이 됩니다. 예. 그럼 이게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정권 교체 국민들의 5년 이 비원 정말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데 그럼 이게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망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저는 안철수도 물론 이게 역사의 재현이 되겠죠. 예. 그런데 안철수보다 우리에게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예.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도 안철수에게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나와서 정권 교체를 못해도 아니 어떤 세력이 자기 때문에 정권 교체 못하고 진 것이지 그냥 안철수 당신 때문에 져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뭐 안철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럼요. 예. 그거는 이게 그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죠. 그리고 그것도 지도력이죠. 그 전에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것을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준석은 어떤 이야기를 또 했냐면은 이 나중에 결국 단일화 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가면은 한쪽으로 표가 쏠린다. 표가 쏠리니 국민의힘 후보로 표가 쏠리니 뭐 안철수는 거의 뭐 유명무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무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불과 조금 전에 그 서울시장 그 가지고 말씀하셨고 2017년 대선 때 표 한쪽으로 안 쏠렸어요. 홍준표, 윤석열과 홍준표와 그 안철수가 나왔을 때 둘 다 20% 중반의 표를 가져가면서 결국 어부지리를 문재인에게 준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정말 이게 그 정치 분석하는 게 네. 너무 이게 경험 부족인지 네. 몰라도 전혀 근데 그 안 맞는 희망 사항이죠. 네. 무조건 이게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다 온다. 네. 저는 그래 안 보고요.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고 하면요. 네. 두 자리 갈 가능성도 상당히 그 저는 충분히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두 양당 기득권에 대해서 이게 비판적으로 보는 중도층도 네. 꽤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충분히 그 지금 이준석 분석이 잘못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근에 뭐 이준석이는 저는 이게 전부 개인적인 감정이라 봐요. 본인이 이게 다 놓은 그 놓은 병이죠. 네, 놓은 거기서 그 안철수한테 다 번 깨지고, 두번 졌죠. 그다음에 그 공천 좀 파동도 있었죠. 네. 이런 게 개인적 사감을 내세워서 공격하는 거지. 지금 이게 안철수하고 이준석이가요. 네. 지금 노원에 붙으나 아니 이게 내년에 종로에 붙어도요. 네. 안철수 이깁니다. 네. 이준석이가 안철수한테 못 이겨요. 제가 보기에. 네. 그 급이 다릅니다. 다르죠. 안철수하고 이게 이준석이는 이준석이가 어떻게 뭐 또 좌파의 역선택에 의해서 저는 대표가 좀 된 면도 있다 보는데 지금 이게 뭐 젊은 나이에 제1야당이 대표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안철수는 그렇게 이준석이가 무시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이런 정치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대선 나와서 24, 5% 그때 3등 20몇 프로 얻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서울시장도 거의 다 됐다가 네. 마지막에 오세훈한테 뭐 분루를 삼켰지만 네. 그러나 이게 처음에 대세였잖아요. 네. 그런 정치인이에요. 이준석이는 그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뿐이 아니고 그 멘토로 삼는 김종인 전 위원장조차도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뭐 야권 그 뭐 안철수 출마론에 대해서 며칠 전에 안철수는 이미 대선 포기 선언한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선 포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무당청이 지금 위치해 있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안철수가 이 노릴 수 있는 지점이 지금 이재명, 이낙연 원팀이라고 하지만 원팀 아니거든요. 지금 이낙연 쪽에 지지했던 사람들은 결선 투표 그 무산된 것을 아직도 가슴에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보면은 본선에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안 찍고 국민의힘을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안철수가 나타나면은 국민의힘 찍기보다는 안철수 쪽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준표 열성 지지자들도 있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은 가서 윤석열 안 찍고 그렇다고 민주당 찍을 수 없으면 안철수 쪽 갈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지금 이게 여야가 전부 이게 완전하게 원팀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낙연하고 이재명이는요. 이미 제가 보기에 물과 기름이고요. 숯과 얼음이에요. 숯하고 얼음이 화합이 됩니까? 그걸 이게 한자로 빙탄 불상용이랍니다. 빙, 얼음 빙, 숯탄, 불상용 서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고, 그럼 이게 이낙연 지지층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국민의힘은 오느냐, 아니면 이게 안철수랑 대안이 있으면 그리 갈 수 있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윤석열, 홍준표 지지층, 이런데 그 상당히 화학적 결합 쉽진 않아요. 특히 홍준표 지지층 중에 젊은 층 있잖아. 이분들은 이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히 큰 계층이에요. 홍준표 지지하는 좌파에서 뭐 꾸준표 비슷한 이런 분들 이것도 한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안철적으로 가면 상당히 삼파구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저는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상 뭐 리스크도 안고 있죠.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장동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오지는 않을 것이고 안철수에게 갈 가능성 아직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비호감도나 뭐 이런 것, 이낙연 표나 아니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떨어지면 홍준표 표나 이런 것이 있지만은 앞으로 양쪽 후보에 대한 리스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고발 사주 리스크도 뭐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 정권 차원에서 공수처가 총동원돼서 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안철수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둘 다 이게 그 사법 리스크가 있고요. 이 점에서 이제 그 사법 리스크를 두 분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리스크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왜 다르냐? 이재명은 100% 유죄인데도 총력을 다해 덮고 있는 거고 윤석열은 100% 무죄인데 총력을 다해 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재명은 100% 유죄인데 총력을 다해 검찰이 덮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100% 손준성과 무관한 무죄인데 공수처가 나서가
캐고 있는 네. 이런 차이는 있죠. 네. 그렇지만 이게 공작이 능하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든 또 있을 수 있고 뭐 윤 총장도 이게 또 장모나 부인 리스크도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 앞으로 이게 저는 어떤 걸 떠나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철수하고는 이게 그 단일화 공동정부 필요하다. 네.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하나만 더 하고 역시 서정훈 변호사 논평은 화끈합니다. 하나만 딱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철수 주변의 여건 그리고 뭐 좀 비호감도도 있고 무당층도 있고 또 양쪽의 리스크도 있고 한데 그래도 본인이 안 달라지면 안 돼요. 예. 그 제가 최근에 보니까 안철수 출마 선언할 때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달라졌던데 조금 전에 또 잠깐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안철수의 그 득표력이라든지 어쩌면 그 리더십, 국정 철학 이런 것이 좀 많이 10년 동안 많이 좀 뭐 향상이 됐다고 보세요? 저는 안철수 후보를 이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2번이나 면담해 보고요. 예. 뭐 자주 이게 그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소통을 하는데 많이 변했어요. 예. 뭐냐면 이게 그 안철수 후보가 제일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가장 이게 패착이 뭐였냐? 바로 이제 그 수영장과 태평양론이었습니다. 예. 뭐냐면 이게 그 본인이 이제 수영장에서 성공했잖아. 막 안철수 연구소 기업도 성공하고 잘 나갔죠. 안철수 현상으로 이게 그때 지지율이 50이 넘었잖아. 그러면서 이게 수영장에서 헤엄 잘 치면 태평양에서도 헤엄 잘 친다. 그럼 내가 이게 국가경찰청이 때렸잖아. 그때 제가 칼럼으로 어떻게 수영장하고 태평양이 같냐? 수영장에 가보면 거기에 그 파도가 있냐, 해일이 있냐, 뭐가 있냐 말이야. 그리고 수영장에는 뭐 예를 들어 그 여러 문제들 대만 문제도 없고 뭐 국제 정치 문제가 많잖아요. 따라서 이걸 비교하면 안 된다고 제가 했는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상당히 강해진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서 이제 태평양이 어떤 바다인지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상당히 어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닙니까? 본인이 더 이게 단단해지면서 저는 많은 걸 정치를 이제 좀 알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요즘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법대로 서정훈 변호사 모셨기 때문에 일단 1부는 이렇게 해서 안철수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1부를 하고 잠시 후에 2부까지 하겠습니다. 2부는 지금 대선 때 같이 치러질 재보궐선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종로, 서초 이 중심부에서 하는 그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대선과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여기서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